일본 왕이 된 연호랑과 새우녀. 신라 제8대 아달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정유년 때 일이었어요. 동해 바닷가 마을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지요. 지아비 연호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지엄이 새우녀는 비단 짜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연호랑은 바닷가에 나가 신발을 벗어놓고 바위에 붙은 미역을 땄어요. 연호랑은 부지런히 미역을 따서 대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렸지요.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을 많이 따가지고 가야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더니 큰 바위 하나가 연호랑 곁으로 쓱 밀려왔어요. 큰 바위는 연호랑을 끌어당기듯 태우더니 배처럼 물결을 타고 둥실둥실 어디론가 떠내려갔지요. 바닷가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이상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바위가 배처럼 움직이다니. 연호랑이 바위 위를 떠가는 바위에 앉아 뒤돌아보니 높은 파도 때문에 동해 바닷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요. 연호랑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이대로 실려가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연호랑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헤엄이라도 쳐서 새우녀에게 돌아갈까 생각해 보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마침내 연호랑은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기로 했지요. 연호랑을 태우고 한참을 떠간 바위는 어느 낯선 바닷가에 닿았어요.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지요.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큰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보며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사람이 바위를 타고 오다니. 그러게 말일세. 예사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바위에서 내린 연호랑을 둘러싸고 웅성거렸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연호랑이 물었어요. 여기는 일본 땅이라네.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찌 이리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하늘이 그대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 같소. 마침 우리나라에는 아직 백성을 다스릴 임금님이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연호랑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 자기를 태우고 이 머나먼 곳까지 데려온 것은 사람들의 말 맞다나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네, 여러분이 그토록 간청하시니 부족하지만 그 뜻을 받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호랑은 일본의 임금이 되었어요. 한편 이런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는 새우녀는 미역을 따러 간 연호랑이 돌아오지 않자 연호랑을 찾아 바닷가로 나갔어요. 넓은 바닷가를 헤매고 다녔지만 연호랑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새우녀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한참 바닷가를 헤매던 새우녀는 검은 바위에 놓인 연호랑의 신발을 보았지요. 연호랑이 미역을 따기 위해 벗어놓은 것 같았어요.
새오녀는 곧바로 검은 바위 위로 올라가 연호랑의 신발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연호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새오녀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미역을 따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게 아닐까? 바로 그때 새오녀가 올라가 있던 바위가 움직이더니 바다 위를 둥둥 떠서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새오녀는 너무 무서워서 바위를 꼭 붙잡고 울먹이며 빌었어요. 어디든 좋으니 부디 연호랑이 있는 대로 데려가 주세요. 새오녀의 기도를 천상의 신이 들은 걸까요? 바위는 새오녀를 태우고 둥실둥실 떠서 일본 바닷가로 갔지요. 새오녀가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땅이 보였어요. 웬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말했지요. 이번에는 여인이 바위를 타고 오셨다. 어서 임금님께 모시고 가세. 사람들은 곧 새오녀를 데리고 궁궐로 갔어요. 일본으로 온 뒤 자나 깨나 새오녀를 그리워하던 연호랑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새오녀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 살아계셨군요. 새오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지아비가 일본의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 품에 안겼어요. 이리 다시 만나게 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얼마 뒤 새오녀는 귀비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는 일본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과 귀비가 되어 함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연호랑과 새오녀가 일본으로 떠난 뒤 신라 땅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온 나라가 캄캄해진 것이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까닭이 무엇이냐? 아달라 왕이 일관에게 물었어요. 신라에 내렸던 해와 달의 정기가 바다 건너 일본 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일관이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달라 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호랑과 새오녀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해와 달의 정기가 두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데려오면 해와 달이 이전처럼 다시 빛날 것입니다. 아달라 왕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연호랑을 만난 사신이 신라 땅에서 일어난 일과 아달라 왕의 뜻을 전했지요. 연호랑은 사신에게 말했어요. 하늘의 뜻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니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럼 우리 신라는 앞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사신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지요. 걱정 마시오. 귀비가 정성스레 짜놓은 비단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오. 그리하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낸단 말입니까? 그렇소. 그러고는 연호랑이 사신에게 비단을 주었어요. 사신은 새오녀가 짠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지요. 아달라 왕은 사신의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제사 지낼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되자 왕과 신하들이 모여 새오녀가 짠 비단을 제단에 올리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자 해와 달이 이전처럼 빛을 되찾았어요.
해와 달이 온 땅에 두루 빛을 비추자 아달라 왕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세오녀가 짠 이 비단을 신라의 귀한 보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아달라 왕은 그 비단을 임금의 곳간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곳간의 이름을 귀비고라고 했답니다. 또한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곳은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고 했어요. 그 뒤로 신라 사람들은 영일현에 떠오르는 해와 달을 볼 때마다 일본의 왕과 귀비가 된 연호랑과 세오녀 부부 이야기를 즐겨 했답니다. 저승에 다녀온 선율. 망덕사라는 절에 선율 스님이 살았어요. 선율은 오랫동안 불경 베끼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 불경의 이름은 육백반야경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600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었지요. 600반야경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야. 선율은 노인이 되어서도 날마다 불경을 베꼈습니다. 밤에도 가물가물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한자 한자 정성껏 불경을 옮겨 적었지요. 그날도 선율은 밤늦도록 불경을 베끼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너의 목숨이 다하였으니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선율이 몸을 일으켜서 보니 문간에 저승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만 마주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어요. 선율은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빌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소. 이 일만 마치면 내 발로 저승을 찾아갈 터이니 제발 내게 시간을 좀 주시오. 저승사자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일단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께 아뢰어라. 저승까지는 갈 길이 머니 어서 따라오너라. 저승사자가 검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휘적휘적 앞서 걸었습니다. 선율은 할 수 없이 주춤주춤 그 뒤를 따라갔지요. 저승으로 가는 길은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승사자는 선율을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이 점잖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대는 이승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고? 저는 백성들이 모은 재물로 600반야경을 만들다가 그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끌려왔나이다. 염라대왕이 빽빽히 적힌 글을 한참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지요. 인간의 수명이 적힌 글을 보니 과연 너의 목숨은 다였구나. 하지만 그토록 큰 일을 마치지 못하고 왔다니 그대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겠노라.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치고 오너라. 선율은 기쁜 마음으로 염라대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선율은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웬 여인이 불쑥 나타나 선율의 앞길을 가로막았지요. 스님, 혹시 이승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여인이 선율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승에 가시거든 저희 부모님께 제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선율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저승 사람이 이승 사람한테 무슨 말을 전하려고 그러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제 부모님께서 저의 논을 몰래 가로챘는데 그 논을 당장 돌려주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저승에서 모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대 부모한테 꼭 전하겠소. 선율의 대답을 듣고는 여인이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말을 이었지요. 제가 이승에 있을 적에 참기름을 나무 침대 아래 감추어 두었고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참기름으로 부처님 공양하는 등불을 밝히고 배는 팔아서 불경 만드는 일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알겠소. 그대 집은 어디요? 신라 사량부에 가면 구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 집은 절의 서남쪽 마을에 있습니다. 여인과 헤어진 뒤 선율은 다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깜깜한 무덤 속이었어요. 이승에서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선율은 무덤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기 사람이 있어. 누가 날 좀 꺼내주시오.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끌고 지나던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아이는 깜짝 놀라 곧장 망덕사로 달려갔어요. 스님들이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왔지요. 정말 무덤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망덕사의 선율이요. 어서 나를 꺼내주시오. 스님들은 삽과 괭이로 서둘러 무덤을 팠지요. 그러자 나무로 짠 관이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자, 누가 관뚜껑을 좀 열어보시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후들려서 도저히 못 열겠소. 이렇듯 서로 미루고 있는데 한 젊은 스님이 용감하게 관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이 열리자 선율이 몸을 일으켰어요. 몹시 눈이 부신 듯한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말이지요. 스님들은 선율을 부축해 망덕사로 데려가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지요. 선율 스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틀림없이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몹시 어리둥절해하는 스님들에게 선율은 저승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며칠 뒤 선율은 사량부에 있는 여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망덕사의 승려인데 따님의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부모는 선율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벌써 15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스님께 말을 전한단 말이오? 혹시 절의 논을 몰래 가로채지 않으셨는지요? 아니, 그 일을 어찌? 바로 당신들의 잘못 때문에 따님이 저승에서 대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율은 여인과 저승에서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답니다. 가로챈 논을 당장 절에 돌려주겠습니다. 스님,
우리 딸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옵소서. 스님은 여인이 쓰던 방으로 가서 맨 먼저 나무 침대 밑을 살펴보았어요. 저만치 깊숙한 곳에 정말 참기름 단지가 놓여 있었지요. 이번에는 벽장을 열고 이불 사이를 뒤져보았습니다. 거기엔 곱게 짠 배가 고이 개켜 있었지요. 따님이 죽은 지 15년이 흘렀는데도 따님 물건을 그대로 두셨군요. 그러자 여인의 어머니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딸아이가 그리울 때마다 이 방에 들어와 그 애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참기름과 배를 가져다가 부처님을 위한 일에 써주십시오. 선율은 참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배는 시장에 내다 팔아 종이와 붓을 샀어요. 그리고 여인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지요. 부처님, 이제 이 여인을 저승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바로 그때 여인의 홀령이 선율 앞에 나타났어요. 스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스님께서도 부디 귀한 뜻을 이루십시오. 말을 마친 뒤 여인의 홀령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선율이 저승에 다녀왔다는 소문은 금세 널리 퍼졌습니다. 저승에 갔다가 살아나다니 선율 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게다가 억울한 여인의 한도 풀어주었다잖아. 참으로 훌륭한 스님이시지. 스님께서 600반야경을 만들고 계시니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 많은 사람이 망덕사에 찾아와 쌀과 비단을 바쳤고 다른 스님들도 선율을 도와 불경을 베끼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선율은 600반야경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지요. 불경이 완성되던 날 밤 저승사자가 선율을 데리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선율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승사자를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신라 화가 솔거. 신라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거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지요. 솔거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더니 좀 더 자라서는 어른들도 놀랄 만큼 그림을 잘 그렸지요. 하지만 솔거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그림을 배우기는커녕 그림을 그릴 도구조차 살 수 없었지요. 게다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솔거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지요.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솔거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 종이와 붓이 없으면 땅바닥에다 숯이나 돌로 그림을 그렸지요. 점점 자랄수록 그의 그림 솜씨는 더욱 좋아졌어요. 솔거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지요. 소문은 점점 퍼져 온 나라 안에 솔거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그 말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얼마 전 수도인 경주에 큰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다 짓고 난 후 임금님은 훌륭한 그림을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었지요. 그래, 이 절의 벽화는 그 화가에게 맡겨야겠군. 그 화가란 바로 솔거였답니다. 왕은 솔거를 궁궐로 불러 말했습니다. 이 절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절이라오. 그런 뜻이 담긴 그림을 그리도록 하오. 솔거는 무엇을 그릴까 여러 날을 두고 깊이 생각했어요. 마침내 솔거는 늙은 소나무를 그리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이 나라가 오래도록 잘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솔거는 경주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를 찾아 매일 그곳으로 갔지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늙은 소나무 앞에 앉아 소나무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거는 소나무의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늙은 소나무가 된 것처럼 소나무의 맑은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지요. 좋아, 이젠 할 수 있겠어. 솔거는 그 다음 날부터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솔거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솔거의 표정이 마치 늙은 소나무 같군. 마침내 벽화가 완성되었어요. 임금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벽화를 보기 위해 절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솔거의 솜씨가 몹시 궁금했지요. 커다란 천 뒤에 가려져 있던 벽화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걸 정말 사람의 손으로 그렸단 말이야. 마치 소나무를 옮겨놓은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솔거의 솜씨에 감탄했지요. 그림 속의 늙은 소나무는 모양과 색깔이 실제 나무와도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절의 스님이 벽화 앞을 지나가는데 참새 몇 마리가 그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 속의 소나무가 진짜인 줄 알고 가지에 앉으려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것이었지요. 참새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솔거의 소나무 그림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도 참새들이 벽에 부딪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 벽화는 비바람에 많이 지워졌습니다. 한 스님이 그림을 원래대로 고치려고 그 위에 그림을 덧그렸어요. 그랬더니 그전까지 그렇게도 많이 찾아오던 참새들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참새들은 덧그린 소나무가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메오름이 된 제주섬 박씨. 제주섬에는 돌이 참 많았대요. 하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돌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때 생긴 일이었어요. 남쪽 맑은 바다, 깊은 물속에는 산으로 만든 남해 용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용왕님과 새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지요. 무슨 일이야? 용왕님이 화가 많이 나셨대. 왜? 왕자님들이 용궁의 법을 어겼대. 물고기들은 뿌르르 뿌르르 용궁으로 몰려갔어요. 바다를 잘 다스리는 용왕님이 어떻게 판결하나 궁금했지요. 용서할 수 없다. 용왕님이 화를 내자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어요. 왕자들을 당장 제주섬으로 귀양을 보내라. 용왕님은 거북사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왕자들이 아무리 울며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등에 태우고는 제주섬으로 떠났어요. 사랑하는 왕자들을 귀양 보내는 용왕님은 마음이 무척 아팠지요. 저런, 그렇게 아끼시던 왕자님들을 귀양 보내다니. 용궁에서 살던 왕자들이 제주섬에서 어찌 살겠어요? 물고기들은 거북사자 뒤를 뿌르르 뿌르르 따라갔어요. 거북사자가 제주섬에 도착하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용궁의 왕자님들이시니 잘 대접하시오. 거북사자는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용왕님의 생일날 용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용왕님은 왕자들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물고기들이 팔랑팔랑 춤을 추어도 웃지 않았어요. 거북사자야. 용왕님은 거북사자를 조용히 불렀지요. 제주섬에 가서 왕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가 꿈지럭꿈지럭 제주섬을 둘러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거북사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왕자들이 거지꼴이 되어 있었어요. 남해 용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왕자들은 거북사자를 보자 반가워 눈물을 흘렸어요. 제주섬은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모두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용궁의 왕자들이라고 해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입다 남은 옷 한 벌도 나눠줄 형편이 아니었지요. 거북사자는 뻐끔뻐끔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왕자님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용왕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지요. 뿌르르 뿌르르 물고기들도 몰려왔어요. 용왕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왕자들이 고생한다는 말에 용왕님의 마음도 아팠어요. 제주섬으로 가서 왕자들을 데리고 오너라. 용왕님의 명령에 물고기들은 기뻐서 팔랑팔랑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왕자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겠다. 하지만 순간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지요. 왕자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용왕님은 고생을 했을 왕자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던 거지요. 이것이 우리 용궁의 도리이다.
거북사자는 잘 살피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는 제주섬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왕자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모두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 거북사자는 간신히 물고기를 잘 잡기로 소문난 박씨를 찾아냈어요. 박씨가 먹다 남은 맞부리 한 사발을 왕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거북사자는 뻐끔뻐끔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거북사자가 사실대로 말하자 용왕님은 기분이 나빴어요. 당장 제주섬을 물에 잠기게 하겠노라. 그 섬을 돌밭과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할 것이다. 용왕님이 화를 내자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어요. 용왕님, 맞부리 한 사발을 준 박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만 구해주어라. 섬이 물에 잠기는 동안 산꼭대기로 도망가라고 일러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는 끔지럭끔지럭 박씨 집을 찾아갔어요. 내일 아침 저 산에 올라가 있으시오. 사람들이 알면 왁자그르르 해질 게 뻔했기 때문에 거북사자는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거북사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요. 하지만 박씨는 거북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오? 나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 그렇게 할 수 없소. 박씨는 고집쟁이였어요. 안 되겠군. 거북사자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는 요술을 부렸어요. 그러자 박씨의 온몸에서 깃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씨는 점점 매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다시 사람이 되게 해주겠소. 알았어요. 매로 변한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3일 동안 제주섬에 물이 가득 차오를 것이오. 당신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으시오. 물고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잡으면 안 되니 명심하시오. 거북사자는 매로 변한 박씨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지만 그것은 알 수 없었지요. 알았어요. 매로 변한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침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등에 태웠어요. 거북사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바닷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넘친다. 마을을 덮친다. 사람들은 파도를 피해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매로 변한 박씨는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었지요. 물이 불어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오르자 매로 변한 박씨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밥도 안 먹고 아침 일찍 올라왔거든요.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마시오. 거북사자가 소리쳤어요. 알았어. 매로 변한 박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맛있겠다. 쩝쩝.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요. 왕자들을 태운 거북사자가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매로 변한 박씨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휙 낚아챘지 뭐예요? 아, 안 되겠군. 거북사자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는 급하게 요술을 부렸어요. 누구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면 용왕님이 화를 낼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매로 변한 박씨가 물고기를 막 먹으려고 할 때 박씨를 딱딱한 바위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태우고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오, 사랑하는 왕자들아. 용왕님은 반가워서 왕자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왕자들이 너무 말라 셋을 한꺼번에 안을 수 있었지요. 용왕님은 빼빼 마른 왕자들을 보자 화가 났어요. 용왕님이 손을 높이 들고 요술을 부리자 회오리 파도가 쳤지요. 회오리 파도에 제주섬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잠겨갔어요. 바다에 잠긴 제주섬은 점점 거친 땅으로 변해갔답니다. 물이 빠지고 제주섬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을 때 섬은 돌밭과 가시덤불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제주섬에 돌이 많아지게 되었지요. 매 모양의 바위도 그래서 생겨났고요. 사람들은 그 바위가 있는 오름을 매오름이라고 불렀어요. 그 뒤로 제주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매오름이 된 박씨를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았지요. 제주섬에는 바위 하나 풀 한 포기도 그냥 생겨난 것이 없답니다. 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씩 꼭꼭 숨어 있지요. 공주와 완두콩. 옛날 옛적에 공주와 결혼하려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주는 진짜 공주다운 공주여야 했지요. 그래서 왕자는 진짜 공주를 찾으러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만나는 공주마다 문제가 있었지요. 세상에 공주는 많고도 많았지만 왕자는 어떤 공주가 진짜 공주인지 뚜렷하게 알 수가 없었지요. 진짜 공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왕자는 몹시 기운이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더니 비가 요란하게 퍼붓기 시작했지요. 정말 끔찍한 저녁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성문을 두드렸어요. 나이 많은 임금님이 나가서 손수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떤 공주가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고약한 바깥 날씨 때문에 공주는 꼴이 엉망이었답니다. 머리카락과 옷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구두 속으로 흘러든 물은 뒷굽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서도 공주는 자신이 진짜 공주라고 말했지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나이든 왕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몰래 침실로 가서 매트리스를 끌어내린 뒤 침대 바닥에 완두콩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매트리스 20장과
깃털 이불 20장을 쌓아 올렸답니다. 공주는 그 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지요. 아침이 되자 왕비는 공주에게 잘 잤느냐고 물었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공주는 계속 투덜거렸답니다. 도대체 침대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딱하게 베겨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온몸에 멍이 든 것 같았어요. 정말 끔찍한 밤이었어요. 매트리스 20장과 깃털 이불 20장으로 덮인 완두콩 하나를 느낄 수 있다니 이야말로 진짜 공주라고 다들 감탄했습니다. 진짜 공주들만이 그처럼 예민한 법이니까요. 왕자는 마침내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제 진짜 공주일까 의심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 완두콩 하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누구나도 볼 수 있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정직한 젊은이 한스. 한스라는 정직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자기 나라의 임금님과 신하들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 중이었지요.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한스는 호숫가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호수 건너편에는 그 나라의 임금님이 사는 성이 있었지요. 저 성에 사는 임금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에 잠겨있던 한스는 아주 크고 통통한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 저 오리를 잡아 저 성에 사는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임금님이 퍽 좋아하시겠지? 한스는 오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리를 잡았지요. 한스는 오리를 안고 성으로 갔습니다. 성문 앞에는 문지기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는가? 임금님께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멋진 오리입니다. 허허, 정말 훌륭한 오리군. 하지만 성문을 지나가고 싶으면 절반은 성의 문지기인 나에게 줘야 하는데 어쩌지? 한스는 난처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문지기 양반, 그럼 살아있는 이 오리를 절반으로 나누란 말입니까? 문지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임금님께 오리를 드리면 아마 상을 주실 거요. 그 상의 절반을 나에게 주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되겠군요. 임금님께서 상을 주시면 그 절반을 꼭 드리겠습니다. 성의 문지기와 함께 왕실 입구에 도착하니 무섭게 생긴 또 다른 문지기가 서 있었어요. 임금님께 이 오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스가 그렇게 말하자 왕실 문지기는 오리와 한스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굉장히 통통한 오리구먼. 하지만 나에게 절반을 주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해. 어떻게 살아있는 오리의 절반을 드리지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임금님께 상을 받으면 그걸 절반 달라는 뜻이야. 아, 그럼 되겠군요. 그리하여 두 문지기는 한스를 데리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오리를 선물 받은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멋진 오리구나. 상을 주겠노라. 자, 무엇을 갖고 싶으냐? 성의 문지기가 재빨리 한스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임금님께 돈이라고 말하게.
왕실의 문지기도 가까이 가서 말했지요. 보석이라고 말하기나. 그런데 한스는 임금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돈도 보석도 필요 없습니다. 상으로 볼기 100대만 때려주십시오. 뭐라고? 볼기 100대를 때려달라고? 예, 제발 볼기 100대만 때려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내 소원대로 볼기를 때리겠다. 임금님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지요. 임금님,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는 임금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2명의 문지기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성의 문지기와 왕실의 문지기를 각각 50대씩 때려주십시오. 뭐라고? 임금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2명의 문지기였지요. 저는 이 2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2사람은 임금님께서 주신 상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을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호, 그래. 잘 알겠노라. 그럼 그 약속대로 2 문지기를 50대씩 세게 쳐라. 임금님은 큰 소리로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2 문지기는 꽁꽁 묶인 채 볼기를 맞으러 끌려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한스에게 말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한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웃나라의 장군이었는데 부정직한 임금님과 신하들이 싫어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그랬구나. 그렇다면 내 신하로 일하는 건 어떻겠니? 나는 정직한 신하가 필요하거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 후 한스는 임금님을 도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재판관의 소재판. 한 남자가 재판관의 집에서 소를 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소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인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그 소를 재판관의 살찐 소들과 함께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재판관의 소와 이 남자의 소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의 소가 재판관의 소를 뿔로 받아 죽이고 말았지요. 이거 큰일 났군. 재판관님의 소중한 소를 죽이다니. 이제 우리 소는 큰 벌을 받게 되겠구나. 이를 어쩌지? 어쨌든 재판관님께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남자는 재판관에게 뛰어갔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재판관님, 큰일이 났습니다. 바라옵건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어흠, 나는 언제나 공정하고 말고. 자, 어서 말을 하게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실은 좀 전에 목장에서 재판관님의 소와 볼품없는 제 소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뿔로 들이받아 한쪽 소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재판관님께서 죄 지은 소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소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다고? 재판관은 순간 자신의 살찐 소와 남자의 볼품없는 소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이 자의 소와 내 소가 싸움을 했다면 분명 내 소가 이겼을 텐데, 그렇다면 이 자는 내 소한테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재판관은 두꺼운 법전을 꺼냈습니다. 어흠, 자세히 조사해야겠군. 재판관은 책장을 넘기면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선 사실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 재판관은 책에서 얼굴을 들고 물었습니다. 먼저 내 소가 내 소를 괴롭혔느냐? 남자는 조금 생각한 다음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관님. 그래, 그럼 다시 묻겠는데, 두 소가 싸움하기 전에 내 소가 내 소에게 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느냐? 글쎄요. 음매하며 울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말해라. 내 소가 내 소를 화나게 하지는 않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관님. 그저 음매하고 울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군. 그럼 넌 어느 쪽 소가 나쁜지 모르겠다는 거냐? 재판관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 재판관님. 어느 쪽이 나쁜지 모른다. 게다가 짐승이 한 짓을 재판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좋다. 재판관은 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소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소에게 벌을 줄 수는 없구나. 이제 됐느냐? 예, 그렇지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느냐? 나는 공평하게 재판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재판관님. 정말로 공평하게 재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할 말이 더 남았느냐? 예, 실은 재판관님의 소가 제 소를 죽인 게 아니라 제 소가 재판관님의 소를 죽였는데요. 아니, 뭐라고? 그럼 이거 어려워지는데. 어디 보자. 내 소에게 어떤 벌을 줘야 할지 잠시 책을 봐야겠다. 재판관은 다시 서둘러서 법전을 펼쳤습니다. 아니, 재판관님,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어느 쪽이 나쁜지도 모르고 또 짐승을 재판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판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남자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거울과 농부. 옛날 어느 농부가 큰 도시로 여행을 갔지요. 처음 가본 도시는 신기한 물건 투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물건은 거울이었지요. 이 둥글고 매끌매끌한 것에는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정말 신기해. 농부는 태어나서 거울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농부가 사는 마을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농부는 도시 여행의 기념으로 이 신기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보면 식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보다가 혹시 깨뜨릴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장롱 속에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다가 혼자 있을 때만 살짝 꺼내 보곤 했지요. 농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의 얼굴이 비치는 게 좋아서 마냥 즐거워했답니다. 얼마 후 농부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정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방에 혼자 들어가 둥글고 평평한 것을 꺼내 들여다보며 희죽희죽 웃는 것이 영 이상했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장롱 속에 있던 둥근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물건을 들여다본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그 둥근 물건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의 아내는 그것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행 가서 선물을 사오기는커녕 이렇게 젊은 여자를 몰래 데리고 오다니. 아내는 화가 나서 거울을 들고 곧장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디 내가 한번 보자꾸나. 그런데 젊은 여자는 간데없고 주름투성이의 할머니가 있는 것이었지요.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젊은 여자는 무슨 젊은 여자냐? 이렇게 쭈글쭈글한 할멈이 있는데. 아마 아범이 말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 불쌍한 할머니를 데리고 온 걸 거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보기엔 젊은 여자인걸요. 아니야, 할멈이야.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싸우는 게냐? 영감, 글쎄, 어멈은 이 둥근 것 안에 젊은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주름투성이 할멈밖에 없지 뭐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꾸 젊은 여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럼 어디 내가 한번 볼까? 거울을 들여다본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도 주름투성이의 할머니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가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아, 지금 둘 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 안에는 늙은 할아버지가 있구먼. 그러자 지금까지 옆에서 인형놀이를 하던 손녀가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거울을 가져가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거울을 본 손녀는 깜짝 놀라 갑자기 불에 댄 것처럼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떤 아이가 내 인형을 갖고 있어. 손녀는 거울 안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손자가 달려왔지요. 누가 내 동생을 괴롭히는 거야? 오빠, 얘가 내 인형을. 여동생은 울먹거리며 거울을 오빠에게 내밀었어요. 오빠가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어떤 남자아이가 씩씩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에잇, 이런 나쁜 남자가 약한 여자아이를 괴롭히다니. 화가 난 오빠는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요. 쨍그랑!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농부가 그렇게 아끼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